이재명 대통령이 고심 끝에 차기 국무총리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낙점했습니다. 청문회 문턱을 넘는다면 이번 정부 첫 여성 총리이자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여성 국무총리로 기록되는데요.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예상을 깬 인선이라는 평가입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금 총리 후보자가 됐는데 어떤 요인이 가장 컸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내각의 일원으로 구성원으로서 업무를 보면서 상당한 성취를 보여줬다라는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사실 일반 이른바 셀러리맨으로 입사를 해서 입지전적인 성과를 이뤄낸 부분이 있고요. 예. IT 기업인 네이버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기도 했고 그 이후에는 이재명 정부의 일기 내각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상생의 기조에 맞는 정책을 펼쳐왔다는 부분도 많습니다. 또 특히나 AI와 관련해서 여러 대전환의 시대를 열겠다는 그 어떤 시대적인 전환과 관련해서 전문가로서 또 행정 경험을 축적한 또 이 내각의 중심 일원으로서 상당히 적임자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있을 때 기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에 대한 여러 지원들, 그러면서도 소상공인과 관련한 어떻게 보면 이런 양극화에 대해서도 많은 성과를 냈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적임자로 최종 낙점된 것 같습니다. 예, 자, 당초 하마평에 오른 사람 중에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가장 유력하다고 언급이 돼 왔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대통령의 신임이 커서 또 유임이 됐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비정치인을 선택했다는 걸 저는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그 여러 장관들 중에서도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업인 출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관료 출신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치에 좀 그 손을 탄다고 할까? 그런 분인데 가장 정치하고 거리가 먼 사람을 총리로 임명을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것은 앞으로 이제 민주당에서 8월에 전당대회가 있고 그 과정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뭐 정계 개편이나 이런 것까지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이 행정부가 정치의 어떤 영향력에서 가장 좀 멀리 벗어나게, 그러니까 떼놓으려고 하는 그런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정치에 관여가 조금이라도 돼 있거나 뭐 정치인이라고 하면 그 과정에서 굉장히 바람을 타게 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그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이 많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어떤 업무 처리, 정책 그 수행 이런 것들을 좀 그 담보하기 위한 그런 인선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한성숙 장관이 지명된 건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 청문회가 이제 또 있지 네. 않습니까? 장관 지명 당시에도 뭐 편법 증여라든지 농지법 위반 같은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네. 이번 청문회는 어떨까요? 아마 과거에 또 이 제기가 됐었던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좀 열려 있어 네. 보이는데요. 아마 장관 청문회를 말씀 주신 대로 한 차례 거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느 정도 해명이 다 이뤄진 측면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이제 아파트 편법 증여라고 하는 게 뭐 아파트를 완전히 이전하고 이런 이슈가 아니었고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송파구 아파트에 모친께서 이제 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법률적으로는 그러면 이게 무상증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월세를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예.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까지 놓치는 부분이 사실 법률 전문가가 아니면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내 집에 살게 하는 게 뭐 세금 문제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이런 세금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점을 또 인정하고 송구하다는 입장을 낸 바가 있고요. 또 편법 증여 중에 하나가 이제 차량을 동생에게 준 부분과 관련해서 증여세 이 부분도 당시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납부를 다 완료하고 마무리가 된 부분이 있고 농지법과 관련해서는 이제 농지를 취득을 했는데 일정 정도 이제 그 평수가 되는 그 농지를 하면 농사를 직접 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네이버에 근무를 하면서 이제 해외에 근무를 하게 돼서 직접 챙겨보지 못하고 그때 여동생과 어머니가 이 농지를 관리하면 되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잘못을 시인한 부분이 있고 이게 총리직 또 그 당시에도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결격이냐 그런 이제 판단은 내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자, 한성숙 후보
보자. 청문회에서 여러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선관위 사태 짚어보겠습니다. 자, 선관위가 지금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 아니라 지난번 소쿠리 투표도 그렇고 계속해서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논란이 반복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선관위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그 판사들이 선관위원장을 맡는다는 겁니다. 예. 중앙선거관리위원장뿐만이 아니라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수사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 영장이나 이런 게 발부가 안 됩니다. 그게 발부가 안 되면서 굉장히 그런 수사 관련해서 차질이 발생을 했고 그러니까 마치 과거에 이제 소도처럼 도둑놈이 가더라도 신성한 곳이라고 해가지고 처벌도 할 수 없고 잡아올 수도 없는 그런 식으로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소도화된 경향이 굉장히 커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그 장뿐만이 아니라 그 이하에 있는 그런 직원들도 긴장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고를 쳤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징치를 하는 그런 날카로운 칼이 들어와서 이거를 좀 건전화시켜야 되는데 그 칼이 들어오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니 굉장히 좀 안이한 생각들이 반복되고 있고 예. 제가 안이하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누구를 들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안이한 건지 어떤 고의성이나 목적성이 있는 건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예. 이 거대한 어떤 참정권 부정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어떤 그 내용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지금 그 선관위야말로 무소불위의 치외 법권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거는 반복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분명히 국민들의 어떤 그런 감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관위는 독립적인 기구인데 네. 때문에 이제 오히려 이게 폐쇄적으로 돌변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견제할 수단이 없게 됐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헌법적으로는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예. 외부 견제를 본인들이 또 받지 않는 하나의 근거로 삼기도 했었고요. 예. 이 부분이 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만들었느냐. 이게 헌법의 결단이 있었던 건데 예. 이제 3.15 부정선거 이후에 4.19를 겪었고 그러면 어떤 권력의 입김하에 선거가 관리되면 안 되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부분이 있는데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오히려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외부 견제는 받지 않는 그런 구조가 정착되게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점검은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 예. 여러 이제 그 구조적인 문제, 왜냐하면 이번 처음 이런 문제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예. 지난 선거 때도 이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받고 길어지니까 그 투표용지를 갖고 식사를 하러 나갔다 오고 이 정도로 관리가 소홀히 됐습니다. 소쿠리 투표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었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9명의 상임위원이 있는데 8명이 비상임위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상시적이고 아주 지속적인 내부 또 견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구조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점 하나가 문제가 있겠고 또 하나는 굉장히 폐쇄적인 인사 구조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에 일부 소수의 직원들이 순환 근무를 하면서 계속 여기에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선관위 안에서만 지역을 갔다 중앙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서로들 어떻게 보면 다 아는 관계. 그러니까 예전에도 문제가 돼 있어서 관계자가 국회에 출석했을 때 이 인사 관행 문제를 지적하니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가족 내지 친인척이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그 폐쇄적인 인사 구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반드시 이번에는 점검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게 국정조사가 됐든 다른 무슨 수사 영역이 됐든 이거는 국민들이 그냥 넘기시지 않을 사안이고 진영과 정파 그리고 정당을 넘어선 이 여야가 좀 합심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자, 지적해 주신 부분들과 더불어서 또 이 조직의 구성이 대부분이 비상임 임원인 것도 좀 문제로 꼽히더라고요. 네, 비상임 임원인 것이 문제가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조직의 내부를 잘 모르는 상태로 있다 보니까 조금 있다 가고 그리고 상시적으로 그거를 체킹하고 있지 않고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자체적인 감사라도 돌리려면 예. 계속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선관위원들이 수사권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거를 뭐가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그거를 찾아내겠습니까? 게다가 사법부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판사들을 그 위원장으로 하는 걸 좀 자제를 해야 되는 문제가 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위원 중에 선관위원장은 호선하는 게 돼 있어가지고 법관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헌법 위반 법률이 돼서 그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사법부가 스스로 이 그 법관들이 그 위원장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사양을 하고 자제를 하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야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이건 지금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사법부도 판사들 통해서 다 이야기를 듣고 있을 거예요. 정말 자기들이 이 선관위를 뭐 조금 모질게라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스스로가 그거 좀 사양을 해서 위원장은 적어도 안 맞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선관위는 기본적으로 감시기관, 일종의 수사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판사는 법원에서 판결하는 사람인데 수사기관과 그 재판부가 동일하게 그 한 사람 하나의 권한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이런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것이 뭐 그전에 문제가 없었다가 모르겠지만 지금 문제가 계속 쌓이고 뭐 아주 큰 문제가 참정권 박탈이라는 큰 문제까지 이번에 생겼는데 이거를 그냥 또 옛날에 하는 그런 관행에 따라 가지고 진행을 한다? 저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3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구호는 오직 하나, 재선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즉각적인 회담을 요구합니다. 민주당에게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즉각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합시다. 특검도 하루빨리 출범시킵시다. 국민 절반이 불신하는 사전투표도 없애야 합니다. 네, 첫 번째 요구, 대통령을 향해서 어떤 형식이든 좋으니 즉각 회담을 하자 이런 거였습니다. 마침 내일이 이제 이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응답이 있을까요? 아마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구체적인 이미 입장이 나왔습니다만 더 어떤 그 점검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대통령의 육성을 통해서 나올 걸로 보이고요. 다만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이 이슈와 관련해서 한정해가지고 한 부분이 수용될지는 좀 물음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맥락에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장동혁 대표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아주 익숙한 정치권의 문법입니다. 이거는 이 패배를 굉장히 크게 받았기 때문에 그 성적표를 갖고는 국민의힘이라는 제1야당을 이끌 수 있는 동력이 이미 사라졌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동력을 어디서 본인이 외부에서 얻고 있느냐. 바로 이 투표용지와 관련한 선관위에 대한 공세로 본인의 정치적인 연장을 좀 희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고 거기에 그것도 대통령이 발맞춰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어떤 수순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이슈에 한정해가지고 대통령을 만난다. 그리고 대통령의 탓인 것처럼 이 프레임을 전환하고자 한다. 이런 의도가 어떻게 보면 좀 예측되는 상황에서 그 요구는 왜냐하면 대통령이 정말 민생과 관련해서 필요해서 이 여야 어떤 회담을 제안했을 때는 그거는 뿌리치고 마다했으면서 반대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하나의 정쟁의 수단으로 이걸 사고한다는 인상을 민주당으로서는 강하게 받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도 비슷한 어떤 대응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 이슈를 갖고서 이제 영수회담이 이루어지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전망해 봅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요구에 대해서 민주당은 본질을 흐리지 말라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회피한 적이 없는데 기승전 이재명 대통령이냐 이렇게 꼬집었거든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최후의 최고의 헌법 수호자입니다. 지금 이 그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참정권이 부정당한 겁니다. 이거는 뭐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그런 헌법 파괴 행위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이 헌법 파괴 행위를 어떻게 대비하고 처리해 나갈 거냐라는 거는 당연히 최후의 최고의 헌법 수호자로서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께 어떤 뭐 조치를 요구하는 거 그거는 당연한 수순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대변인이나 뭐 다른 사람 이름 입을 빌려 가지고 말을 할 게 아니라 본인의 육성으로 어떤 뭐 이 부분에 대한 처분을 반드시 내야 되는 그런 이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 뭐 누가 장동혁 대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도 이재명 대통령께 어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이것이 그 절대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는 이 정치권이나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잠실이나 이런 데서 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이 더 문제가 해결돼 가는 가 아니라 문제가 더 확대되고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질 수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모두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는 두 번째 요구로 민주당을 향해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특검을 출범시키자고 했습니다. 조금 전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관련 내용을 언급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골문대로 골문 환부를 도려내고 처음부터 다시 세우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구조적 허점은 없었는지 전모와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과감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님께도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좀 의견이 모아지는 부분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입장이 다른 게 아닙니다. 문제의식은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여지고요. 그걸 풀어내는 방식과 관련한 여러 방안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관위는 헌법상 외부 기구고 독립기구긴 하지만 이거를 견제한다면 국회가 가능하도록 정책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국정조사의 대상으로 삼아서 우리가 한번 문제를 점검하자는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어떤 의지가 다르지 않고 다만 이제 특검에 대해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김민석 총리도 국정조사 특검 다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검이라는 건 이 수사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야 또 국회로서는 한 발짝 속도를 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예. 이게 범죄라는 건 거의 대부분이 고의범을 처벌하는 겁니다. 그럼 선관위가 일부러 투표용지에 어떤 그 부족분을 알면서 내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 이렇게까지는 좀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만약에 이 부분이 수사로 진척이 된다면 선관위원장과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정도인데 그 부분은 이미 또 고발장이 접수됐고 고발인 조사도 속도를 내서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향배를 좀 보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외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는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도 감사원에서는 현재의 법률 상태로도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게 감사원은 감사를 하려고 하지만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선관위가 자기들이 고유한 뭐 헌법기관이고 독립된 헌법기관이라고 하면서 그거를 좀 거부해왔던 입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뭐 딱 찍어서 구체화를 시키겠다. 뭐 그게 뭐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의 법령 상태로 감사원이 그 선관위를 감사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게 예. 계속 그걸 결국 감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고발을 해야 되는데 고발을 하고 수사가 되면 그 수사 단계에서 또 막히는 거예요. 이 법원과 관련한 문제 예.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결국 그 선관위원장이 법관이 겸직하는 이런 구조에서는 계속 이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거는 대법원장이 좀 결단을 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선관위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선관위의 문제를 계속 방치하면 이거는 결국 사법부 수장의 그 직무유기입니다. 예. 그런 부분을 깊이 인식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관위 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뭐 비슷한 입장인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가 선관위 개혁을 위해서 사전 투표를 없애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 절반이 불신한다 이렇게 단언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너무 정치적으로 본인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맞물려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사전 투표를 불신하신다면요, 이렇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전 투표율이 최고치를
사실을 경신했습니다. 많은 유권자분들이 사전투표장에 나올 리가 만무한 겁니다. 그런데 장도혁 대표는 지금 이 사태를 풀어내는 부분에도 물론 입장을 내고 계십니다만 어떻게 보면 부정선거, 이 선거 자체를 믿을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좀 확장해 나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건 온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편승을 해가지고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없애면 대안이 뭡니까? 이걸 본투표일을 길게 가져가겠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런데 왜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또 따로따로 놓고 하루하루로 하겠습니까? 이 부분이 길어지면 이를테면 투표를 안 가고 어떻게 보면 이 뭐 여행을 가거나 휴가를 쓰거나 할 수 있는 동인이 훨씬 커지거든요. 예. 하루 갔다 오는 것과 3일의 자유시간이 주어지는 건 완전 다른 부분이니까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고민이 그렇게 깊어 보이지 않는데 이런 대안을 제시를 하시는 건 납득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장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장 대표의 대안, 본투표를 3일로 늘리자는 부분, 이 부분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사전 투표와 관련해서도 예. 굉장히 그런 문제 제기가 많았었습니다. 그 동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다만 이런 뭐 투표용지 부족 정도로 사람들이 그 크게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런 부실화된 부분은 많이 있어. 그건 뭐 선관위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만약에 그 투표 제도를 바꾸자고 하면 단순히 이게 그러면 투표용지 더 많이 찍을게요, 이게 답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총합적인 그런 개선점을 제시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 그 법원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문제에서부터 과연 이 사전투표나 또는 이제 본투표를 하루로 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예. 이게 공정한 선거, 그리고 국민의 그런 투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하는 것 자체는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좀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을 투표용지 부족했으니까 다음에 투표용지 더 많이 찍을게요, 딱 요걸로 하면 그러면 이 지금 이 투표용지 부족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많은 어떤 부실이 있었던 걸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하는 것도 한편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당내 사정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양당 모두 지금 당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인데, 먼저 지금 민주당 김민석 총리가 사실상 차기 당대표에 출마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관심은 정청래 대표의 연임 여부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다자구도로 또 펼쳐질 것인지 1대1 구도로 펼쳐질 것인지도 관심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김민석 총리 이미 후임 총리 낙점이 있었잖아요. 예. 그거는 김민석 총리가 마음을 굳혔다는 겁니다. 당연하지만 당권 도전, 왜냐하면 이 본인이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는 거에 대한 어떤 의지를 여러 차례 또 드러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출마는 수순이고 아마 정청래 대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연임에 도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번 6.3 지방선거의 성적표를 당원분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의 문제, 그리고 1대1로 이제 그 당원들의 한 그 투표 가치가 상당히 상승하는 그런 당원당규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청래 현 대표한테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또 김민석 총리의 어떤 행정력과 관련해서 대항마가 될 수 있다라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2파전으로 치러질지 아니면 또 송영길 전 대표 국회 입성을 했기 때문에 당권에 도전할지 이런 관전 포인트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또다시 친명계 대 친청계로 계파 갈등이 불거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전당대회가 있고, 그리고 예. 그 전당대회가 앞으로의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분열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것이 그 지금까지 정청래 대표에 대한 어떤 당대표 직무 수행에 대한 판단, 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그 김민석 총리나 뭐 이런 친 이재명 쪽에 일어나는 그런 그동안의 행위에 대한 그 당원들의 판단,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될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이 지방선거 결과를 또 어떻게 당원들이나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인식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자기들한테 가장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당대표는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것 같은데, 근데 권력 투쟁이라는 거는 정치판에서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거는 뭐 일정 수준의 그런 공방은 불가피하고, 근데 그럼으로써 또 다시 또 어젠더를 발굴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장치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이 쉽지 않은 전당대회, 아주 치열한 전당대회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예. 문제는 이 전당대회에서 반 이재명 전선에서 당대표가 됐을 때 예. 그 이후의 정계 개편 가능성, 이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는 오는 8월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조국 전 대표의 향후 정치권의 복귀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치적 휴지기를 굉장히 좀 오래 가지실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본인이 대표직에서 내려왔을 때 이건 평택을에 그야말로 조국혁신당 전 구성원이 올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패배라는 성적표를 안 왔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또 당장 전당대회를 치를 텐데 조국혁신당에 조국이 빠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예. 조국 대표가 또 나오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사실 조롱 섞인 반응이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지금 앞으로는 어떤 항로를 할지 굉장한 큰 숙제를 안을 수밖에 없게 됐다. 그리고 6.3 지방선거 이전으로 돌아가면 사실 민주당과의 합당은 끝난 게 아니라 중단된 상황이었는데 예. 평택을의 그 성적표를 아는 상황에서 민주당과의 합당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속 시끄럽기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16곳 중에 12곳에서 패하면서 이제 장동혁 대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데, 하지만 장 대표는 계속해서 선을 긋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그 전에 훨씬 더 패배가 더 많이 당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울에서 승리한 게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지방선거의 꽃은 결국 서울시장 선거고, 그것이 그 사실 그 민주당이 승리할 거라고 많은 사람이 점쳤지만 오세훈 시장이 극적으로 역전성을 일궈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평가할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객관적으로 뭐 이번 지방선거를 국민의힘이 승리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패배는 분명하거든요. 예. 예, 패배는 분명하고, 그런데 다만 이제 그 장동혁 대표도 이제 지방선거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뭐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장동혁 대표가 오히려 집중해야 될 거는, 만약에 뭐 거치 문제에 대해서 아니 나는 뭐 계속 임기를 지속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앞으로 1년 동안 미래에 대한 비전은 뭐냐? 지금 임기가 1년 남았는데 예. 거기에 대한 좀 분명한 노선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난 건 지난 거고, 그리고 패배한 것도 패배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면 한마디로 뭐 대안이 뭐냐, 미래가 뭐냐, 지금처럼 이제 과거에 했던 거와 비슷하게 앞으로도 또 갈 거냐, 그러면 예. 이제 당내 구성원을 과연 설득시킬 수 있을까의 문제가 있고, 그게 아니라 조금 다르게 가겠다, 뭐 이런 거 하겠다, 그러면 그게 최소한의 설득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의원들이나 또는 이제 그 이번에 선거에 나가서 당선되신 분이든 아니면 낙선하신 분이든 그 후보들이 가장 어떤 자기들만의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장동혁 대표가 또 설득해 나가는 과정도 필요하다. 임기 문제를 지속하게 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아직까지 뭐가 정해졌다고 보이지는 않고 아직 그 물음표로, 그리고 논의의 상태로 남아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